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표 박수환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제목은 사회기반시설의 선제적 자산관리를 위한 잔존수명 추진법인데, 들으시기에 이제 조금, 공학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좀 중점적으로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내용이라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자산관리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 중에서도 이제 선제적이라는 저런 말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자산관리 입법과 도입 사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관리의 기원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핵심, 접근법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라는 게 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좀 찾아보니까 영국 국회에서 유전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7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유전을 개발하고 많이 생산해서 75년대에 첫 번째 UK 오일이 만들어졌고, BP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석유 시추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한 10년 동안에 40개 필드가 있었고, 광범위하게 개발해서 1980년대 생산비가 한 배럴당 $15 정도 됐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80년대 40불까지 올라갔다가 87년도에 배럴당 $10까지 이렇게 갑자기 그 유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지가 좀 안 맞으니까 그런 그 석유 회사들도 조금 관리하는데, 그 시설들 관리하는데 조금 부실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대형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파이퍼 알파 플랫폼이라는 그 시추 장비에서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167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고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이제 이런 석유 시추 회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파이퍼 알파 클린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한 106개 정도의 이러한 일을 해라는 이제 권고사항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93년까지 많은 것을 이제 이행하게 됩니다. 이행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이러한 그 석유 회사들이 비용을 또 많이 감축하게 되고, 또 사고율도 많이 낮아지게 되고, 이런 이제 결과가 됐고, 그래서 이 자산관리라는 게 아마 이러한 그 리포트로부터 발생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앤가스 UK라든지 BP라든지 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다 이런 자산관리를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표준화된 그런 건 없었고, 각 회사들 나름대로 자기들 실정에 맞게 그 당시에는 뭐 자산관리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KPX, OPEX 이렇게 많이 감축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해양산업 분야 사고가 75% 이상이 감소됐고, 2004년까지 단위 생산 비용이 배럴당 $5까지 감소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 기반 시설에까지 넘어와서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자산관리라고 이렇게 뭐 영국, 호주, 또 미국 이런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그쪽 나라에서 좀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발전이 필요한, 계속 개발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그 내용이라든지 현장에 맞게 또 막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먼저 개별 시설물의 기록을 잘 보유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취득 가격이라든지 원 수명, 잔존 수명, 물리적 상태, 수리 보수 관련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유가 되고 관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이제 원 설계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개보수 교체 계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이 세 가지라고 세 가지를 자산관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산관리를 하려면 결국 시설물의 잔존 수명을 우리가 예측 내지는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산관리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도 이 잔존 수명 추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접근법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영국의 파스 55 이제 국제표준 IS 55000에 분간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만든 어웨어피라는 게 있습니다. 어웨어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또 만든 UK 워터 인더스트리 리서치에서 만든 UKWIR 유지관리 계획 수립 원칙,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뭐 자세히 하진 않고 이 정도로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선제적 자산관리 기법이라는 거하고 도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물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상태가 이렇게 조금 원래 이제 시공이 되고 설치가 된 바로 그 시점에서는 새로운 새 상태,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다가 이제 어떤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개보수를 조금 하면은 상태가 좀 나아졌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안 좋아졌다가 또 하면 좀 좋아지고 이게 반복돼서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쭉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이 수준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이 상태에서 뭐 또 더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비스 질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정도 시점에 레벨업 서비스에 도달했을 때는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대대적인 오버홀을 해야지 새로운 상태에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느 시점에 이러한 대대적인 오버홀 교체라든지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선제적 자산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이제 Reactive Condition Based에서 Proactive Risk Based 자산관리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Reactive Condition Based는 이제 현재 상태에 기반한 어떤 사후 대응적 어떤 뭐 사고라든지 보장이라든지 났을 때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러한 방법을 프로액티브, 선제적으로 위험도에 기반한 자산관리, 그래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사전 대응적 선제적 자산관리로 이렇게 자산관리도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및 고장 예방에서 최적의 유지 보수 일정을 사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선제적 자산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의 자산관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선제적 자산관리는 이 밑에 이렇게 Asset Criticality, 그래서 자산의 중요성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 자산관리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 기반한 사후 내용적 자산 관리에서 현장 테스트 및 자산 온라인 모니터링 통해서 식별된 자산 상태에 따라 유지 보수 회의 의사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도 평가를 하려면은 자산의 중요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중요도라는 것은 어떠한 개별 시설물이 시스템 전체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과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자산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선제적 자산 관리는 그 자산 관리 대상이 좀 아주 세부적으로 개별 자산으로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관광에서 어떤 블록이나 어떤 지역이나 그렇게 크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떤 관로 하나, 예를 들어서 한 100m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선제적 자산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개별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고차원적 데이터 솔루션을 기법을 통해서 그런 선제적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간단하게 CHR, Criticality, Health Risk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은 핵심은 이제 Criticality하고 Risk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 자산관리가 이 자산관리의 발전 방향에 현재까지는 뭐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영역에 속해 있고, 아주 그냥 데이터를 나열하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리딕티브 예측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의 발전이 많이 되니까 요즘 스마트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또 그러한 기술로부터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또 개별 자산에 대한 선제적 자산 관리가 좀 더 용이한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선제적 자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데, 독일의 아쿠아벨트 및 또 미국의 KU, 프랑스의 SFMF, ANET, 노르웨이의 EPA, REL, 제미니 VA, 핀란드 큐어캐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이제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주로 이제 그 관로의 상태와 상태 평가와 교체 또는 갱생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그 관의 미래 상태 또는 관의 뭐 통수능이라든지 취약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누수 파손율이라든지 또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개별 자산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들이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그 외국에서 개발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적용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연구 또 개발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 레벨에서 자산 관리를 적용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개발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사보율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 개별 자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고 하면 저희 그 관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고가 발생하면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런 사고율에 대한 모델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에서는 관로의 경제적 교체 시기 산정 방법론을 이용해서 관로 교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 교체 시나리오에 따른 전체 관로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나리오는 교체 길이로 1년에 뭐 100km를
교체하느냐, 또는 교체 예산으로 1년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교체하느냐, 이런 내용이 시나리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관로 시스템의 상태는 파손 횟수 예측과 절약된 보수 비용, 이런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보통 이제 누적 보수 비용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교체 비용은 현재 값으로 이제 환산하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총 비용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최소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최저 교체 시기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런 파손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형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건 옛날에 최초로 나온 모형이고, 제가 이 모형을 좀 개선을 해서 이 모형의 이제 단점을 조금 줄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과 지수형 모델을 결합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관로에 발생한 사고, 이 파란 점이 스타로 돼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하고 지수용으로 하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게 되는데, 제가 개발한 모델로 해서 그 자료의 특성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해서 관로 파손율 예측 모형을 개발했고, 또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관로의 경제적 교체 시기를 찾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 이제 산정한 교체 시기를 가지고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연간 교체 대상을 결정하고 절약되는 보수 비용과 연간 파손 횟수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해서 미국 세인트루이스시의 그 관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용을 했습니다. 총 길이는 6,400km, 이렇게 관로 개수 약 10,000개, 그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4,000건의 사고가 있는 그런 내용을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개별 관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미래의 어떤 그 사고를 예측하고 그 총 비용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 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이 최저 교체 시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관이 한 10,000개 있는데 10,000개 관 각각에 대해서 그런 최저 교체 시기를 다 보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그 결과를, 유지관리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 불씩 들여서 교체를 하면 이렇게 사고 횟수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또는 1년에 24km씩 교체하면 사고 횟수가 이 정도로 줄어든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사고 횟수나 누수 이런 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관도를 먼저 교체하니까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비용은, 사고 폭풍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절약된 보수 비용도 이런 식으로 관로 교체 길이나 관로 교체 그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고, 조금 시간이 빠바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이긴 한데, 관로 레벨에서 그 자산관리 적용 사례는 다른 모델링 방법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미래위험 모델이라는 건데, 주로 이제 의료 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통계 모델 방법인데, 이걸 제가 그 관로 쪽에 가져와서 적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쪽에서는, 이 방법에서는 앞에 방법은 이것만 사용했습니다. 파이프 그 누수 관련 기록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모델링에서는 이제 파이프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뭐 토양의 성격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의 유지 관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다른 영향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그 대상 지역입니다.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게 개별 관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그 UIS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관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그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가다가 관의 특성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안종이 바뀐다든지 길이가 바뀐다든지 또는 토양의 성격이 바뀌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딱 끊어서 개별 관로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시기를 예측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래위험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관의 데이터와 환경적인 데이터 그것을 사용하면 그 다음 사고 시기 또 그 다음 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예측한 사고 시기가 뭐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 인터벌 브레이크 타임 인터벌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인터벌도 점점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예측한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최저 교체 시간 구간 그래서 앞으로 뭐 한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교체를 하면 좋다, 경제적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있고 우리나라 그 관로 자료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모형을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각 관로별로 1번관, 2번관 이런 식으로 관로별로 1번관은 길이가 815m 되는 것입니다. 815m 되고 강박이고 1000mm고 이 관은 내부 연수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부 연수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계산된 내부 연수의 95% 신뢰 구간까지 이렇게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면은 이제 각 관마다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내부 잔존 수명이 3년, 어떤 거는 6년, 또 어떤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이미 마이너스 2니까 2년 전에 그 교체를 하든지 대대적인 오버롤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리스크 산정 방법입니다. 그 리스크 위험도 산정인데, 이거는 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또 현장에서 좀 용이하게 적용시킬 수,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든 방법인데, 어떤 관망에서 이제 이 관이 차지하는 이 관 전체에서 이 관망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라든지 그 중요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식으로 사고율하고 연장하고 어떤 이 평가하는 기간, 그다음에 그 관의 유량이 얼마나 흐르느냐, 그다음에 수요용 단가, 사고 평균 복구 시간, 이걸 이제 싹 다 곱하면은 그 단위가 원이 나옵니다. 돈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가장 비싸게 나오는 관이 가장 어떤 그 관에 사고가 나면 가장 큰 영향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큰 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요 맨 밑에 관이 그 비용 리스크 개별 파이프 리스크가 909원이라서 이제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가장 높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산정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조금 간단하게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자산 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업 우선순위 확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나오느냐,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목표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거기 이제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선제적 자산 관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자산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시작 단계고 좀 더 이게 정착이 되려면은 여러 뭐 정부, 지자체, 또 엔지니어링, 또 뭐 공단이나 수장공사 모두 이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도 좀 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도 서로 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기법도 계속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이 엄청난 우리 사회기반시설, 특히 관로 분야, 관로가 거의 대부분 재산을 차지하는데 이 관로 분야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많은
모두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